다음은 최근에 이 아리피프라졸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2021년 이후 최근까지를 조사를 했는데 조현병에 대한 게 69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가 29편, 우울 장애가 27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LAI라고 하는 롱 액팅 인젝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맞아서 한 달 또는 외국에서는 2달까지 이제 약효가 지속이 되는 그런 연구가 한 반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두용으로 하는 그런 아리프라졸에 대한 그런 연구가 또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그 장기간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현병에 있어서의 이제 치료인데요. 대개 보면 그 롱액팅이죠. 한 번 주사를 해가지고 한 달 또는 2달 가는 이런 거에 대한 논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 효과 한 달과 2달을 비교하는 이런 논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오랄 먹는 약 경구로 투여하는 그런 걸 쓰다가 바꾸는 경우에 효과가 어떤가 이런 연구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독립적으로 경구와 장기를 독립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작용하는 그 약물이 부작용은 어떤가 이게 이제 그 경구로 먹는 약하고 비교도 있고요. 급성이 있을 수도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는 경구로 쓰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은 바꾸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처음부터 쓸 수는 없느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여러 논문들을 리뷰한 이런 논문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약 중에 아리프라졸 말고 리스페리돈이나 팔리페리돈 다른 그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하고 비교는 어떤가? 다른 질환이 동반이 됐을 때 물질 남용 등 동반 질환 여부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대개는 이제 내용들은 이런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쓰는 경우에 롱액팅을 쓰는 경우에 약물을 규칙적으로 어디어런스가 이제 빠뜨리지 않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는가 이런 거죠. 그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치료를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입원율, 동반 약물 치료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적었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입원 기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원율이라든지 재입원율도 감소를 시켜줄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경구약에 비해서 또 롱액팅이 타르디비디스 카이네이즈의 위험성도 감소시켜줬다는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과 2개월의 차이는 어땠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문도 있었고요. 또 급성기에 쓸 수 있느냐, 급성기에 쓴 거. 그 다음에 스위칭을 할 때 장기간 쓰다가 하느냐 빠른 시기에 하느냐 이걸 비교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액팅도 다른 롱액팅이죠. 팔리페리돈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비교를 하는 이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투여를 했을 때 얼만큼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결과는 어떠느냐 이런 걸 봤는데 4년 동안을 폴로업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중단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효과가 미비했다, 보호자 결정, 치료자가 결정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도 효과라든지 또는 부작용,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정도에서 비교적 양호한 소견을 보여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용도 가능하겠다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남용 장애하고 조현병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효과가 어땠냐.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 1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동반되어 있는 군하고 동반되지 않은 군하고 양쪽 다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 동반이 여기에서는 물질 남용 장애가 동반이 있었는데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습니다. 한 번 주사를 맞으면은 한 달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경우하고 2달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을 비교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상적인 반응도 비슷했고 부작용도
뭐 특별한 차이가 없고 체중 증가가 좀 있긴 했지만 양쪽 군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그죠? 기간이 길어지면 임상적인 효과도 괜찮고 또 부작용도 문제가 안 되니까 약물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그런 조현병이 있을 때 아주 조기에 치료하는, 옛날에는 이제 경구약을 쓰다가 바꾸고 이랬는데 요건 이제 급성 조현병 환자를 31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원한 일주일에, 이게 조기 투여를 입원한 지 일주일 내에 투여한 경우를 조기 투여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렇게 조기 투여를 하니까 장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입원 기간이 오히려 단축이 됐고, 물론 입원 기간이 단축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조기에 롱액팅을 써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 3개월 투여한 후에 뇌의 변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것과 뇌 혈류량 관계를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환자가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을 뇌의 기능으로 보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그걸 봤더니 전두엽 우측과 측두엽에서 혈류량이 증가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스펙트라는 검사는 그 뇌 혈류량을 보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혈류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건 기능이 좋아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견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혈류량이 좋아지고 인지 기능을 평가를 했더니 리콜하는 거, 뭐 딜레이드 리콜이나 언딜레이드 리콜 다 좋아졌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가 호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약물 투여, 그 다음에 혈류량 증가, 인지기능 평가. 아주 이게 연관성이 상당히 되어 있는 이런 거죠. 그죠? 아마 이런 연구는 앞으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돼야 될 연구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받아 들어간 연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조현병에서 구두로 쓰는 것과 경구로 하는 것과 한 달 주사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쪽 독립적으로 봤는데 경구로 한 거나 롱액팅이나 효과의 차이는 없다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구보다는 그 주사가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어디어런스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타르디브 디스카이네지아는 오히려 롱액팅이 경구보다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효과도 괜찮고 타르디브 디스카이네지아도 위험성이 떨어지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롱액팅의 장점을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롱액팅 드락은, 그 인젝션 한 달 또는 2달 이렇게 했을 때, 연구들은 대개는 보면 롱액팅, 인젝션이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그렇게 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이제 경구, 투여를 했을 때 그런 거죠. 그 연구들은 혈중 농도하고 임상 반응하고의 관계를 본다거나 또 다른 약물을 쓰다가 아르피프라졸로 바꿨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클로자핀을 쓰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는 조현병 그룹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도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이죠. 그죠?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용약을 많이 썼을 때와 적게 썼을 때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 대개는 이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혈중 농도하고 치료 반응하고의 관계인데 이전까지는 대개는 그 적정 농도가 100에서 3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였습니다. 그런데 되게 조현병 환자들을 해가지고 혈중 농도하고 관계를 보니까 저보다 평균 400 나노그램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진 그룹에서는 거의 500 가깝게,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와 있던 혈중 농도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치료 효과가 더 높았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혈중 농도에 대한 검증을 다시 좀 해야 되고, 혈중 농도가 높더라도 부작용은 특별하게 많아지지 않으면서 치료 효과가 높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연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 달에 400mg, 한 것과 석 달 팔로페리돈 양과의 혈중 농도, 임상 효과, 부작용하고 관계를 본 건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표준 그 혈중 농도보다 높은 용량군에서 또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거였어요. 그죠? 증상이 호전된 경우가 많고 다른 안정성이나 부작용이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이 부분들도 떨어뜨려 주고요. 그러니까 장기 복용하는 이런 경우에도 효과가 있고 혈중 농도가 기존 것보다 높더라도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이 쓸 수 있겠다 이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약물을 쓰다가 아리퓨라졸로 바꿨을 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파민 슈퍼 센시티비티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약물을 쓰다가 두 개의 약물을 같이 쓰다가 아리퓨라졸로 바꾼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스위치, 슬로우 스위치를 나누었는데 패스트 스위치는 일주일 내로 바꿔버리는 거고 슬로우 스위치는 4주 후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바꿨을 때와 천천히 바꿨을 때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79명 중에 29,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 약 한 27%가 되는데요. 27%에서 증상이 악화가 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 내지 2주 내에. 아리퓨라졸로 바꿨을 때 나타났기 때문에 ARE, 아리퓨라졸 Related Exacerbation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트였죠. 그죠? 그래서 이게 1, 2주 내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꾸기 전에 그 제1세대 약물의 용량이 높았던 경우에 또 흔히 썼던 경우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약물을 썼느냐에 대한 건데 요거는 되게 이제 그전에 뚜렷하지 않던 도파민 슈퍼센시티브가 아리퓨라졸로 바꾸면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AR이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좀 주의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사망률은 스위칭군에서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게 이런 게 있었고 빨리 스위치를 한 경우에 입원율도 감소시켜주고 재입원율도 감소시켜주고 응급실 방문하는 횟수도 감소시켜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결과는 스위칭과 조기와 레이트의 차이가 없었던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스위칭을 하는 경우에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니까 그걸 또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이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자핀 리지스턴트 스키조프레니아인데요. 크로자핀을 쓰더라도 이 딴 약을 쓰다가 안 된 경우에 또 크로자핀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크로자핀을 써도 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울트라 리지스턴트 스키조프레니아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느냐. 대체가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소드 제네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 다른 약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를 하는데 아마 아리퓨라졸을 또 추가로 했던 이런 경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자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아리퓨라졸을 좀 추가를 하거나 아리프라진을 좀 추가를 하거나 아마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가능하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 치료 용량 그죠? 세라피틱 레인지 안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또 효과적이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대개 이제 아르피프라졸인 경우에는 120에서 270 나노그램이고 액티브 메타볼라이트인 경우에는 180에서 380 이런 건데 대개 이제 스타팅 도즈를 한 10mg 1, 2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mg부터 하면은 이 레인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러니까 조기에 비교적 높은 용량을 써도 안전하게 세라피틱 레인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푸어 메타볼라이저 사이토크롬 2D6 이런 게 결핍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낮은 용량부터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이 도즈하고 로우 도즈를 처음부터 높은 양 쓰고, 낮은 양을 쓰는, 요게 이제 그 메타 아날리시스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이 도즈 그룹은 처음부터 15mg 이상으로 시작을 하거나, 2주 내에 15mg까지 증량을 시킨, 이런 경우를 하이 도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이 도즈의 그룹이 로우 도즈에 비해서 더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낮은 양부터 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양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세라피틱 레인지에 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인 도세징 방법이겠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이폴라 디소더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롱액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바이폴라에 대해서는 구두 경구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 아날리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양극성 치료에 있어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을 쓰는 문제, 재발 방지에 있어서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 랩id 사이클링 디소더죠. 랩id 사이클링은 이제 그 사이클 속도가 빠르다는 이런 의미죠. 1년에 4번 이상 사이클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렇게 쓰죠. 강박증이 동반된 경우, 그다음 리튬만 쓰는 경우와 리튬과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을 비교하는 경우, 급성 조증에서의 사용 여부, 그다음에 믹스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경우 약물 사용에 대한 이런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믹스드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제1차 약물로 알세나핀이나 아리프라졸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라인으로 올란자핀이나 다른 약물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를 보면은 클로자핀, 리스페리돈 쪽 약물을 쓰는데, 자살률을 보면은 자살률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춰주는 약물은 아마 클로자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될 때는 클로자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가 바이폴라 디소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하는 건데, 쿠에티아핀, 그 다음에 뭐, 그걸 단독으로 쓰거나, 보조약물로 쓰거나, 아리프라졸, 아세나핀,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본 건데, 아리프라졸 400ml 인젝션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매닉 에피소드를 예방해 줄 수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 저항성,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는 오히려 쿠에티아핀이 보조를 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적인 목적이죠. 그죠? 예방적인 목적으로, 재발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한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 아리프라졸, 아세나핀, 리튬 이런 약물들이 의미 있게 재발률을 낮춰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리튬이나 무드 스테빌라이징 에이전트를 쓰다가 아리프라졸이나 뭐 다른 약물을 추가되는 경우에는 재발률을 분명히 떨어뜨려줬다는 이런 연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래피드 사이클링 바이폴라 디소더에 대해서 여기서도 그 우울증이 래피드 사이클링의 주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올란자펜이나 시탈로프람이나 벤라팍신을 쓰고, 매닉한 경우에는 쿠에티아빈, 올란자펜, 아리프라졸. 그러니까 래피드 사이클링에서 특히 매닉한 증상이 주가될 때는 아리프라졸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증이 동반된 그런 경우에 아리프라졸이나 리스페리돈을 같이 추가를 하는 경우에 어떤가. 이렇게 해서 양쪽 약물을 비교를 했더니 리스페리돈에 비해서는 아리프라졸이 더 효과가 컸다는 이런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래피드 사이클링 디소더에 대해서 그 연구들이죠. 어큐트 매닉 에피소드, 어큐트 디프레시브 에피소드, 릴랩스 프리벤션. 여기에서 어큐트 매닉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그 예방을 재발 예방을 위해서 아리프라졸이 사용이 됐다는 그런 논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볼릭 이펙트에 대한 건데요. 요건 이제 토피라메이트를 같이 썼을 때하고 단독으로 썼을 때 그 효과에 비교를 했는데, 역시 토피라메이트를 함께 썼을 때 그 메타볼릭 그런 그 신드롬을 일으킬 가능성을 좀 떨어뜨려줬다는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데 토피라메이트를 같이 쓰면은 그런 메타볼릭 이펙트의 호전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드 리스크에 대한 이런 건데, 요거는 다른 약물보다는 특별히 클로자펜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약물은 특별하게 의미 있게 자살률을 낮추지 못했는데, 클로자펜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낮출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롱액팅이죠. 롱액팅, 양극성 장애에서의 롱액팅 건데, 역시 그 롱액팅이 양극성 장애 재발 효과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었고, 1개월, 2개월 비교를 한 건 이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입원율 감소시켜주고, 입원 기간도 단축을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젝션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주로 아직도 양극성 장애인 경우에는 주된 건 경구 약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그 인젝션으로 대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아마 더 연구가 많아지면 역시 경구약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향후에서 조현병과 마찬가지로 양성장애에서도 아주 능동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물 어디어런스죠. 그죠? 얼마나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느냐. 당연히 인젝션인 경우에는 경구약에 비해서는 효과가 뚜렷하다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물, 그 불규칙한 약물의 그 복용의 정도가 50%에서 16%로 감소가 됐으니까 확실하게 정기적으로 처방에 따라서 잘 복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달하고 1달. 양쪽을 비교한 경우에는 양쪽의 큰 차이는 조현병하고 비슷한 결과죠. 양쪽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1달과 2달은 특별한 차이나 부작용 차이가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에 대한 그런 약물인데 우울증에 있어서는 경구 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 롱액팅 인젝션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타 아날리시스도 있었고 우울증의 단해 증상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있어서의 효과, 그 다음에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의 보조 약물로서 그 다음에 적정 용량은 어떤가, 유니폴라 디프레드에서는 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 액팅 인젝션은 아직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에서 부분적으로 증상이 호전이 되고 단해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에 호전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남아있는 우울 증상에 대해서 아리프라졸을 추가를 하면은 단해 우울 증상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효과는 어떤가, 이런 겁니다. 그 보조 약물을 썼을 때, 장기적으로 썼을 때 효과는 어떤가, 이런 건데, 역시 이것도 장기적으로 쓰고 시간이 길수록, 오래 쓸수록 호전되는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는 경우에, 그 5mg 이상 쓰는 경우에는 체중 증가가 좀 뚜렷했던 게 있었고요. 아카티지아, 인솜니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항우울제에 의해서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대한 추가 약물요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 모든 약물이 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에스케타민, 리튬이 또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리프라졸, 오란자핀, 리스페리돈 이런 거, 아리프라졸을 포함을 해서 다른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도 추가 약물요법으로는 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는데 역시 가장 효과가 많았던 건 리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도 이제 세컨더리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약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약물로서 아리피프라졸하고 브렉시프라졸, 이 약물을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아마 이 두 가지 약물이 큰 차이는 없이 양쪽 다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부작용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래가지고 두 가지 약물 다 치료 가능한 이런 약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치료 저항성 우울증을 쓸 때 여기에 보조 약물로 쓰는데 용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양을. 그래가지고 쭉 조사를 했는데 대개 2mg부터 해서 한 20mg까지 용량을 다르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최대 효과가 2 내지 5mg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조 약물을 쓸 때는 아주 소량 5mg까지가 거의 그 최대 용량을 나타냈고 효과를 나타냈고, 그 후의 용량은 많아지더라도 특별히 증상은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쓸 때 아리프라졸의 용량은 가능하면 소량으로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mg 이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효과가 어떠냐. 역시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쓰면은 증상 자체도 보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제로서 쓰는 그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연구들이에요. 다 그 플라세보에 비해서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가 다 효과가 좋았다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염증 수치, 그 감염이 돼 있을 때 어떤 일인데, 물론 감염이
돼 있을 때는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아리프라졸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 에시탈로프람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게 이제 감염 수치가 높을 때는 안티디프레선트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에서 브렉시피프라졸하고 아리프라졸을 통제 연구인데 두 가지가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이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아리프라졸이 조현병, 양극성장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에서 이렇게 이제 주로 됐는데 조현병이 제일 많고 특히 롱액팅 약이 상당히 이제 점차 주를 이루는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닐까.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극성 장애에서는 롱액팅이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요. 우울증에서는 아직은 시작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각 나라마다 각 그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약물 치료 지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정신분열병, 바이폴러 우울증 다 나오고 있어요. 매년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극성 장애인 지침서가 따로 나와 있고요. 또 조현병, 29년에 조현병이 약물 치료 지침서가 나왔고, 또 양극성 장애는 리비전이 또 나왔더라고요. 리비전이 나오고, 또 PTSD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각 질환별로 다 지침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죠? 이걸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조현병에 대한 거, 양극성, 우울장애, 강박장애 다 이제 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 지침서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은 정신병 증상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이 또 있습니다. 제1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5단계까지 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잘 따라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반 증상에 대한 알고리즘도 또 나와 있습니다. 주된 증상이 있고 동반 증상에 대해서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어떤 단계를 밟아서 치료하는 게 좋다는 이런 그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고요. 근데 부작용에 대한 알고리즘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아주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현병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질환들도 이제 하나씩 다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같이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적용을 하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치료를 쓰더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건 환자들이 약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환자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처방을 해도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고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설명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외래에서 환자보다 보면 막 바빠가지고 날 그 시간이 그렇게 나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왜 약물을 쓰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또 그 약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경과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다음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임상가로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다.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에 따라서 최종 결정은 결국은 환자나 가족들이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동의를 받고 그런 그 어디어런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라고 그러면은 복용하는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을 좀 다뤄주면서 처방을 하면은, 임상가들이 자기가 뜻한 바대로 치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아주 짧게라도 시간을 내서 이런 설명을 좀 해주면은 그런 어디에런스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관계, 그죠?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지식이라야 힘을 갖는다. 컴플레인 어디에런스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라고 하는 건
전체, 그죠? 인간 전체 치료를 하는 데서 한 부분이죠, 그죠? 수많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자로 보지 않고, 그죠?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 전체로 본다. 이런 기본 태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정신사회, 사이콜로지컬 트리트먼트, 소셜 트리트먼트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그죠?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다른 면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A 허락을 받은 약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참조를 해서 해야 되고, 역시 관계의 중요성 이런 걸 같이 고려를 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은 치료자가 자기가 뜻한 대로 그런 그 치료를 이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